2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과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엔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가진 자가 가장 뛰어난 자가 아니고 무엇일까? 경쟁자가 사라졌다. 사라진 이유는 두 가지다. 스스로 자멸한 경우와 내가 이긴 경우다. 자멸한 경우는 시장이 축소되면서 생긴 현상이고 내가 이긴 경우는 경쟁을 통해 이긴 경우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경쟁자가 사라졌든 두 가지 모두 위험한 상황이다. 일본 도쿄역 다이마루 백화점 지하 상가에 가면 수십 곳이 넘는 도시락집이 있다. 도시락 하나에 10만 원짜리부터 몇천 원짜리까지 다양하다. 하루 이용객만 수천 명이다. 그렇게나 많은 도시락 가게가 모이지 않았다면 고객도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단순한 전쟁이라면 적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1대1 맞짱 전투가 아니다. 다자간의 다시장 전투다. 경쟁자가 한 명도 아니고 이 싸움터에서 이겨도 다른 싸움터에서 전혀 다른 경쟁자가 넘어 들어온다. 경쟁에서 살려면 상대를 사라지게 할 게 아니라 함께 경쟁하며 더 큰 시장으로 만들고 발전시켜야 되는 환경으로 변했다. 혼자 살기 위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죽이는 전략은 이미 효용 가치가 사라졌다. 비경제적인 것이다. 고객에게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 시장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경쟁하면서 공존한다는 것은 시장 자체를 키운다는 의미로서 매우 중요하다. 저온 살균 공법을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인 파스트르 유업은 당시 기존 경쟁자들의 고온 살균 공법과 차별화를 선언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파스토레는 파격적인 문구로 신문 전면 광고를 퍼부으며 직접 소비자를 설득해 나갔다. 촌스럽지만 한편으로 당당한 그들의 광고는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경쟁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며 법정 싸움을 벌였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이슈화했다.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파스토레는 소비자에게 자신들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부자 동네 우유라는 포지셔닝으로 성공했다. 한 번 이긴 파스토레는 타 회사 제품에 섞여 있다는 고름 우유를 이슈화하며 제2의 도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고름 우유 전략은 전체 소비자들이 유가공품 자체를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업계 전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결국 파스트르 역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부도를 거쳐 다른 유가공 업체에게 매각되는 운명을 맞았다. 장악을 위해 경쟁자를 죽일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여준 경우다. 몇 년 전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가 컨테이너 1,800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주문한 일이 있었다. 10,000 TU급도 드물던 시기에 18,000 TU급 대형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운임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경쟁사를 따돌리겠다는 것이 머스크의 전략이었다. 뒤따라서 2위 회운사인 MSC도 18,000 TU급 4척을 발주했다. 18,000 T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10,000 TU 이하 선박에 비해 운송비를 30% 정도 아낄 수 있었다. 머스크는 이듬해 운임 가격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데 성공했다. 경쟁 해운사들의 실적은 급격히 악화됐다. 2012년은 국내 4대 해운사들이 2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해다. 이후 해운사들은 대형 선박을 앞세워 운임 경쟁에 나섰다. 그러자 해운사들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합병에 나섰다. 프랑스 CMA가 넵튠 오리엔트 라인스를 인수했고
중국 원앙 운수, 차이나 시핑을 사들였다. 결국 지나친 가격 경쟁은 전 세계 주요 해운사들의 실적 악화를 초래했다. 경쟁사를 따돌리고 독식을 꿈꾼 머스크 역시 2016년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 86% 감소하는 결과를 맞았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경쟁자를 죽이려다 자신의 목을 줄인 케이스로 볼 수 있다. 경쟁자는 단순히 내 지역에 침범한 무례한이 아니다. 오히려 같은 사업을 하는 동업자고 협력자며 조력자다. 날기 위해 한 쌍의 날개가 반드시 필요하듯 말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곧이어 경쟁자가 따라붙으면 공짜로 밥숟가락 얹은 듯 욕하기 일쑤다. 그러나 신규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그것도 혼자 힘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신규 사업 진입 비용은 사업 자체 비용이라기보다 사업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더 많은 자본이 아니라 이 자본을 무상으로 지불해주는 경쟁자다.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상 단독 주자라도 이내 사그라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시장을 혼자 확장시킨다는 건 역부족이니 말이다. 결국 경쟁자는 협력자이자 조력자다. 경쟁자는 자기 자본을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며 무상으로 시장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시장 경쟁 초기에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니라 기회다. 시장을 독점하면 혼자 100개를 먹지만 시장을 10배로 키워 20%를 차지하면 200개를 먹을 수 있다. 결국 내가 이긴다는 것은 경쟁자를 죽이고 홀로 선다는 뜻이 아니다. 경쟁자와 함께하지만 한 발 앞서 있다는 뜻이다. 사업에서 이긴다는 건 없다. 그저 앞서 있을 뿐이다. 미국 최대 식품 유통회사 크로컨인 1등 아니면 2등 전략이 있다. 각각의 도시에서 1등 혹은 2등으로 살아남겠다는 전략이다. 반드시 1등도 아니고 그렇다고 3등도 아니다. 이 전략으로 미국 35개 주에 2,778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크로거의 주가는 지난 5년 사이 10불에서 40불까지 올랐다. 미국 내 최대 식품점이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플라톤이 언급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과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엔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가진 자가 가장 뛰어난 자가 아니고 무엇일까? 훌륭한 경쟁자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말한 톰 피터스의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경쟁자를 죽이려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외형을 확대하고 서로 그릇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사업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역동성 있게 만든다. 이제 경쟁자를 인정하자.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경쟁자에게서조차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나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얻지 않은 모든 승리는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빼앗기기 마련이다. 경쟁사보다 더 싼 물건에 관심을 갖고 경쟁자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이며 경쟁자보다 더 많은 매장을 갖는 일에 집중하면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 경쟁자가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미 그 기업은 사업의 본질을 잊은 경우다. 세상에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물며 빛도 중력을 따라 휘어질 줄 안다. 방해를 받지 않은 사업이란 없으며 방해를 받지 않는 상황도 없다. 흔히 경영자는 자신의 업종에 있는 경쟁 업체만 경쟁자라 인식하지만 이미 산업 간 경계선이 무너진 지 오래다. 구글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애플이 전화기 사업을 가져갈 줄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편의점은 식당을 위협하며 게임 회사들이 신발 산업을 위협해 들어온다. 그러니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경쟁자와 의지를 굳게 하며 경쟁자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내게서 배웠다거나 나보다 어리다거나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타 지역인이라는 둥 부모의 배경 따위를 문제 삼아 존중하지 않는다면 상대도 같은 이유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지나쳐 권위와 탐욕으로 가득 찬 조직은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해 작은 위험에도 쓰러진다. 반면에 정직, 공존, 존중, 이해의 문화를 가진 조직은 점점 견고해지며 유연함을 유지해 성장한다. 사장으로서의 나의 복무 신조 바이 김승호. 자신의 타이틀이 직업이자 직책인 경우는 대통령과 사장을 빼면 거의 없다. 이 두 직책은 나라든 독립된 법인체든 조직의 가장 위에 선다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그들은 조직을 통솔하고 유지 확장하기 위한 품격이 필요하다. 일부 직업군은 자신들만의 강령과 신조를 만들고 선서를 통해 서약하기도 한다. 의사들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네바 선언을 서약한다. 의사라는 직업에 부합되는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틀을 다지는 것이다. 간호사들도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간호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미 육군들은 미 육군 복무 신조 솔저스 크리드를 통해 나는 쓰러진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같은 군의 존재 이유가 포함된 13개의 신조를 암기한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4개의 복무 신조를 가지고 있다. 교직 윤리 헌장은 교직에 대한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기업들조차 기본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문서화해 문화를 만들고 그들의 기본 신념을 토대로 주주, 임직원, 고객, 사회에 대한 표준 정책을 규정해 기반 가치로 삼고 있다. 나 역시 사장인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장이 기준으로 삼을 신념을 10가지로 정리했다. 누구라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사장이란 직책을 받아들일 사람은 이 10가지 신조를 복사하고 서명해 사무실 책장에 붙여놓길 바란다. 사장으로서 나의 복무 신조. 회장 김승호. 1. 나는 이 회사의 대표로서 임직원, 주주, 소비자, 사회가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 회사의 성장을 도울 것이며 이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나는 직원 개개인을 성별,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나이 등으로 승진이나 임금에 차별하지 않으며 인격 모독적인 언어 행동을 하지 않겠다. 3. 나는 직원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판단 근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 이외의 시간을 존중하겠다. 4. 나는 내 직원들을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대우에서 보호할 것이며 거래처의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 5. 나는 선의의 의도를 따라 사업을 할 것이며 청탁이나 뇌물 등의 부정한 이익을 얻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수익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6. 나는 끊임없는 공부와 자기 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대 보전하며 직원들의 건강과 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겠다. 7. 이 회사가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인지 항상 고민하고 해가 될 일은 하지 않겠다. 8. 나는 직원, 소비자, 경쟁자에게 모두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겠다. 9.
나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탈세와 기타 범죄와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겠다. 10. 나는 자랑스러운 사업가이자 기업가로 사회의 고용을 창출하고 환경 보호와 문화 사랑을 평생의 보람으로 간직하겠다. 이 글을 읽고 서명을 마친 사장들은 앞으로 이런 자세와 의무감을 가지고 사장의 직책에 임해 주기를 권한다. 더불어 사장이 되고자 꿈꾸는 모든 이도 이런 자세를 마음에 담아 훌륭한 사장이 되길 바란다. 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수많은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각오를 포함한다. 누구라도 더 나은 사장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가짜 사업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춘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모두와 똑같은 제품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고급이나 신속, 청결, 친절만으로 경쟁할 수 없다. 이제 경험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제품의 공급을 넘어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부여해야 한다. 미국의 탐스 슈즈는 신발을 한 켤레 판매할 때마다 빈민국에 한 켤레의 신발을 기부한다. LG 생활건강의 비욘드도 국내 최초 무동물 실험 제품을 출시했으며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자동으로 멸종 위기동물 보호 펀드에 적립된다. 커피 전문점 할리서 커피는 국제 열대 우림 동맹 인증 마크가 있는 원두만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자연 보호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돕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이런 방식을 도입한 할리스 커피는 원두 소비량이 매년 월 평균 12%씩 증가했다. 이제 기업의 가장 큰 실수는 과장과 사실이 아닌 것을 광고하는 일일 것이다. 아무리 몇 겹을 칠해도 화장품 광고 속 연예인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소비자도 다 안다. 모니터에 등장하는 저 햄버거 사진과 내가 받아든 햄버거가 결코 같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 실망감은 아이폰을 주문했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벽돌이 배송돼 온 것과 다르지 않다. 소비자는 내 손에 주어질 제품 그대로의 사진을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돈을 더 받고 제대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로 만들어줄 때 소비자는 공감한다. 광고 이상의 가치를 준다면 소비자는 감탄한다. 오히려 광고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소비자와 공감을 나눴는데 광고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위험한 회사는 간판에 가맹점 모집이라고 써놓은 곳이다. 그런 식으로 가맹점을 모집해야 되는 수준이라면 본사가 무엇으로 수입을 내는지 뻔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게 주 목적이다. 셀 수 없이 많은 광고에 진정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소비자는 본질에 충실한 기업을 분명 사랑한다. 사랑이란 모름지기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자랑하려 들고 누구에게든 보이려 한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애정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경험 경제가 우리 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온 일만 남았다. 어쩌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이 경험 경제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진정성이 사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업가에게 권고한다. 이런 사업 환경을 앞두고 가짜로 사업하지 말기를 말이다.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소비자를 존중하면 기업은 소비자의 존중을 받는 시대다.
자신의 양심과 사업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깨닫기를 권한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생력이란 스스로 생존하는 힘을 말한다.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우리 몸에는 평상시에도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많은 중금속, 병균,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온다. 호흡으로 들어오는 박테리아성 감염 질환, 곰팡이 같은 균류 감염 질환,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 등을 합치면 100종류가 넘는다. 손에 들러붙는 미생물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한쪽 손바닥에만 150여 종류의 세균이 있다고 한다. 양손을 합해 똑같은 세균이 붙어 있을 확률은 고작 17%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균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균은 호흡기관을 지날 때 상당수 걸러진다. 일부가 들어와도 우리 몸속 상피세포나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가 침투나 집단 형성을 막는다. 뼈가 부러져도 스스로 붙으며 칼에 베이면 피를 멈추게 하고 미세혈관을 연결해 새로운 살로 채운다. 수많은 위험에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자생력 덕분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생명체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의사이자 가장 성공적인 제약회사인 셈이다. 역설적으로 인간은 아직 감기조차 정복하지 못했다. 감기약은 감기 병균을 죽이는 게 아닌 열과 기침 같은 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안에 낫는다는 농담이 있다. 사실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가 워낙 많아 치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서울의 첫 스노우폭스 매장을 열 때 자생력 테스트가 필요했다. 메뉴와 주문 과정이 없는 식당 개념인 그랩앤고 모델이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한국의 사업 토양이 그랩앤고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지인들이 보내온 축하 화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소비자에게 이제 막 오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당연히 오픈 광고나 팸플릿, 풍선을 거는 일도 없었고 일체의 홍보 도우미도 부르지도 않았다. 어제까지 비어있던 상가에 갑자기 그랩앤고 도시락 매장이 생긴 정도로 알려지기 바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객이 모른다 해도 갑자기 생겨난 가게에 하루에 한 명은 올 것으로 봤다. 그 한 명만 만족하면 된다는 각오였다. 만족한 고객 한 명은 내일 다른 고객을 데려올 것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누적되는지 알고 싶었다. 이 누적이 스스로 살아남을 정도의 매출을 만들지도 궁금했다. 이 방법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홍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을 만족하게 만들어 다시 오게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회사에서 내린 상권 분석 판단으로 해당 지역 내 하루 도시락 판매 매출은 150만 원이 최고였다. 적당히 망하기 좋은 금액이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매출 목표는 250만 원. 실제 우리의 매출 목표는 500만 원이었다. 15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자리에서 500만 원을 판다는 건 무리였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를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을 목표로 잡고 오픈부터 문 닫기 직전까지 100% 완벽한 진열을 유지했다. 업무가 끝나면 하루 매출보다 많은 상품을 그 자리에서 모두 폐기했다. 불과 30분 전에 만든 신선한 제품이 대다수였다.
그렇게 버티며 고객을 하나하나 모았다. 직원들은 고객 한 분이 아쉬워 더 친절할 수밖에 없었고, 셀프 서비스 매장이지만 풀 서비스 매장에 가까운 친절을 베풀었다. 결국 2개월 남짓 만에 첫 500만 원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내가 바라던 자생력 테스트를 통과했다. 많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 멋지게 항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췄음을 증명해낸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공격적인 광고로 사업을 알려나갔다. 사람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생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돈 버는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하지만 언제나 내 대답은 한결같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이다. 내가 살아남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잉여 자산을 만드는 능력이 삶의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몸에 많은 양의 박테리아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로 유해균을 만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어쩌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회사 내 한 구성원의 지나친 취미생활, 잡기, 오락, 편중된 인간관계, 자기 직업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태도 등은 기업에 들어오는 박테리아와 같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사회적으로 뒤처지거나 파멸할 수 있다. 기업 역시 다양한 부정, 불평, 불만, 불경기, 부도덕성 등에 노출될 때 성장이 정체되거나 망해버린다. 인생에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원하는 걸 이루기가 쉽다.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배우자에게 돈과 지분, 그리고 신뢰를 맡길 때 내가 가르치는 사업가들이 있다. 이들은 중앙대학교가 마련한 글로벌 경영자 과정에 들어온 중견 사업가들이다. 사업의 방향이나 목적을 비롯해 현실적인 사업 테크닉을 공부하고 싶어 모인 이들이다. 한 학기마다 45명씩 다양한 분야의 사장들이 매주 모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 사장인 내가 또 다른 사장들의 스승이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 돈과 상관없이 하는 일은 사명이 된다는 말을 실감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이 과정 중에 배우자와 함께 참여하는 수업날을 만들었다. 그리고 수업 전주,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에게 꽃을 선물하라는 숙제를 낸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말이다. 제자들은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평소 마음을 담아 자신들의 배우자에게 꽃을 선물한다. 그리고 꽃을 건네는 장면을 찍어 내 페이스북 계정에 포스팅하며 과제를 마친다. 사실 이 숙제 때문에 많은 사업가의 아내들이 꽃을 받고 감동해 울기까지 한다. 물론 또 무슨 사고를 쳤냐고 다그치는 사람도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내 아무 이유 없이 꽃을 선물한 것을 알고는 너나 없이 행복해한다. 그들은 모른다. 사업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안다. 하지만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면 사업적 능력조차 기를 기회가 없었을 것을 말이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어릴 적부터 뛰어난 소환으로 모두의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아내를 만난 탓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다. 결국 어느 사장의 운전기사가 그의 마지막 직업이 되었다. 배우자는 사업가의 실제적 동반자다. 배우자는 자신이 사업을 하는 동안
가정에서 빈자리를 이끌고 실질적 조언을 주는 이다. 위험을 묵인하는 배짱으로 지원하거나 적극적인 지지로 사업을 함께하는 동업자다. 그들이 없었다면 당신의 사업도 없었다. 그럼에도 사업가의 배우자를 성공에 묻어가는 무상 혜택 수혜자처럼 대한다. 사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다. 사업이 번창하니 살림은 윤택해졌어도 남편의 성장은 신문에서나 읽게 되고 남편의 활동 영역과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은 점점 높아져 위축감이 들기 일쑤다. 사업의 반은 법적으로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자니 회사가 팔린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니니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같이 사는 동안에 그 문제로 법정에 갈 수도 없다. 아내들은 불만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른 채 알 수 없는 불만을 쌓아간다. 사장인 남편은 아내가 사업에 관해 묻거나 확인하려 드니 화부터 내고 본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어디에든 있기 마련이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는 모든 사업체의 법적 소유권에 상관없이 결혼 이후 성장한 모든 부분의 절반은 배우자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식당이건 상장 회사건 상관없다. 그러므로 나는 회사 이익의 반은 배우자에게 배당하라고 가르친다. 지금 회사가 성장 단계라 반이나 배당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추가 사업을 위해 유보금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그건 배우자의 몫이니 결정도 배우자가 하게 하라고 권유한다. 대신 배우자에게는 그 돈을 잘 관리했다가 자금에 문제가 생길 때 다시 빌려주라고 말한다. 회사 이익의 절반에 대한 자주권이 배우자에게 있고 그 돈을 직접 관리하고 소유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라는 의미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일이야말로 집안의 실질 자산이 확보되는 일이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 해도 회사의 돈이란 회사 내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돈은 집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실제 소득이 아니다. 그 집안의 실소득은 회사 장부상 순이익이 아니다. 아내에게 옮겨진 돈이야말로 실소득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진정한 파트너이자 동업자로 대하는 순간 그 가정은 사업과 가정에서 모두 성공한다. 그러니 가장 소중한 파트너에게 꽃 한 다발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은 배우자의 지지다. 그것은 회사의 첫 번째 자산이자 가장 마지막 자산이기도 하다. 사장으로 사업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가정에서 실패했다면 사업의 의미는 돈을 버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사람으로 한 인생을 살면서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것처럼 혹은 돈 번 것 이외엔 남은 것이 없는 인생처럼 실속 없는 일도 없다. 배우자에게 지지받지 못하면서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은들 무슨 가치가 있을까? 가정에서의 실패는 사회에서의 어떤 성공으로도 대체하지 못한다. 집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한 밖에서 받는 사랑은 모두 허상일 뿐이다. 여성 동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 참여 비율이 늘고 있고 여성 기업가나 여성 경영자의 인원도 늘고 있다. 최근 한국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해 개인 사업자의 절반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 경영 기업은 전체 기업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는 계속 증가 추세여서 앞으로 많은 남자들이 여성 상사와 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소유한 회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 사장이고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여성의 창업이나 경제 활동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대졸 이상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 82%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60% 비율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재 OECD 국가 전체에서 개인 소유 사업의 20에서 40%가 여성 경영 체제다. EU 국가들에서 기업의 4분의 1이 여성 소유이며 그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 상당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 사업가나 남성 사업가는 창업 후 3년 정도는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 창출 면에서 남성 기업인들을 앞서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 경영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남성 경영 기업들보다 2배가량 높다는 점이다. 독일 튜빙겐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내의 여성 임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과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기업을 비교했을 때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이 월등히 높은 경영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경영상의 투명성과 재무 상태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많은 남자들이 여성을 상사로 모시게 되거나 동료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자들은 여자들과 일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회식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고 2차로 커피숍에 들렀다가 어린아이가 잠들기 전인 9시면 돌아가야 한다. 2차, 3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부하 직원을 괴롭게 하면서 그것을 결속이라 부르고 애사심 고치라 부르는 일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숙직이나 당직은 사라질 것이고 가족을 등한시하는 남자 부하 직원은 낮은 평점을 받을 수 있으며 남성 중심의 점심 메뉴 선택권도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전체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우호적이며 행복 추구권에 가깝게 다가서는 일이다. 이 모두가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일하며 생기는 현상이다. 나는 30년 전 미국 이주 초기에 젊은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남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여성의 이런 권리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획득한 것 중 일부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현실 세계인 일터에서 여성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아랫사람이 아닌 동료나 상사로 함께 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런 업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남자들은 여전히 여성들의 권리 확장과 사회적 약진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들과 함께 일하지 못하는 모든 남자는 도태될 것이다. 이제 일터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없어졌다. 회식을 커피숍에서 팥빙수로 끝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나는 모든 남자에게 간단하게 말하고 싶다. 여성을 동료로 받아들여라. 이것은 현대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자녀들이 더 행복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뜻이다. 여성 사업가의 다양한 능력은 사회의 축복이다. 왜, 어떻게, 무엇을 vs 무엇을, 어떻게, 왜.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 경영 이론과 경영 구조들이 있다. 자신들의 창업 문화나 창업 당시의 지분 구조에 따라 여러 형태의 회사들이 존재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잘 나가는 회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법이 재평가되고 보급되고 사라진다. 경영 구조 또한 최고 경영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라인 조직, 전문가들의 지휘를 받는 지능식 조직, 팀별 조직, 프로젝트 조직이 있고 심지어 매트릭스와 네트워크 조직도 있다.
이런 구조에 따라 회사 조직도가 나뉘며 이에 따라 업무 지시나 업무 진행이 이루어진다. 무엇이 경영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기업이 생긴 이래 끝없이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무엇이 최고의 방법인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다. 기업은 이 문제로 언제나 고민하고 공부하지만 누구에게나 정답인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다. 경영 방식이나 기업 문화 혹은 사업 영역이 전혀 다른데도 항상 성장하며 항상 혁신적이고 항상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어떤 기업이든 조직이든 그 일을 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다루는 태도에 방법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나는 사이먼 시넥이 스스로 골든서클이라 부르는 어떤 논리에 감탄하고 말았다. 굳이 이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단순한 발견이라도 말이다. 그것은 부하 직원들을 가르쳐서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이 회사는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파는지를 설명한다. 골목 가장 안쪽에 들어와 장사를 하지만 이 동네에서 빙수를 가장 잘 만들고 좋은 재료를 쓰며 메뉴의 양이나 질이 인근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사장의 속마음. 자, 잘 팔 수 있겠지? 두 번째는 해당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주문은 어떻게 받고 어떤 식의 추가 질문을 통해 객단가를 올릴 수 있으며 남녀가 함께 온 고객이나 여자들끼리 온 고객에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다. 서빙이라면 그릇은 어떻게 잡고 손님에겐 어떻게 말하고 남은 그릇과 테이블은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고 닦아야 효율적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실무에 적응하고 급여의 가치를 창출해낼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사장의 속마음.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마지막으로는 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마지막에 왜라는 방식에서 모든 기업이나 조직은 다른 기업이나 조직과 그 성과와 발전 속도가 달라진다. 왜 이 일을 하는가에 가치를 부여하면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일일이 할 필요도 확인을 하거나 회의를 할 필요도 없어진다. 세상의 어떤 단체나 회사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자기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직원이 1,000명이 있는 회사라면 그 1,000명 모두 자신의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1,000명 중에 일부는 아주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 제품의 특성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잘 알고 있고 시장의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잘 꿰뚫고 있는 세일즈인도 있고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내는지 그 방식이나 기술적인 테크닉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 사람들을 잘 다루고 조직 내에 어떻게 활기와 역동성을 잘 부여하는지 아는 관리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직 안에도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몇 안 된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회사는 단단하고 결속력이 강해지며 사회 내에서 그들의 가치를 표방해 나가면서 지속 성장을 이룬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게 된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회사가 단순한 이익을 내기 위해 빙수를 만든다고 이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이 달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빙수를 만든다. 그들은 단시 편안한 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안을 위해 침대를 만들고 이동을 위해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차를 만든다. 풍미보다는 연인의 유혹을 위해 포도주를 만들고
명령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위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이 소방관이다.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사회의 변혁을 위해 선생 노릇을 하는 것이다. 신제품을 아름답고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도전을 가치로 두거나 음식을 맛있고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끼 식사로 가족을 느끼게 할 때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혹은 어떻게를 가르칠 이유가 사라진다.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왜 이 일을 하는지 가치를 공감하게 하는 일이 가장 현명한 조직 경영의 기본 노하우다. 인간은 가치와 명분에 따라 움직인다.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한 부품 같은 구성원으로 추락하며 동기도, 의욕도, 욕구도 사멸된다.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급여와 더 많은 급여뿐이다. 하지만 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들어서는 순간 이 조직은 위대한 조직이 된다. 인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시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급여를 주면 당연히 할 것이다. 여기에 자발성은 없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왜 해야 하는가를 이해시키면 스스로 자발성이 생기고 의욕을 만든다. 무엇은 단순한 정보다. 듣고 기억하면 그만이다. 어떻게는 기능이다. 손과 몸의 훈련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왜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열쇠다. 충성, 믿음, 정직 등 인간 본연의 가치를 갖게 하며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이끈다. 우리는 안다고 행동하지 않는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일 뿐이다.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아무 때나 먹지 않고 애국이 멋지다고 다들 군인이 되는 것도 아니며 고급이라고 명품을 사지도 않는다. 논쟁에서 졌다고 설득당하지도 않고 상대의 주먹 때문에 존경하지도 않는다. 마음은 힘이나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마음이 간 후 이를 논리적으로 포장하고 힘으로 강제할 뿐이다. 당신이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면서 남에게 표를 구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계획에 동조하게 하려면 이미 실패했다. 당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것을 팔아야 한다.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참된 고용이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취직이다. 단지 그 일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고용을 했다면 그들은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할 것이고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으면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들은 당신과 같은 신념으로 일을 할 것이다. 그러기에 다그치고 가르치고 관리하고 평가할 이유가 사라진다. 왜가 사라진 조직은 서서히 죽어가고 왜가 설명이 안 되는 회사는 지속 성장할 수 없다. 당신의 조직이 많은 무엇을과 조금의 어떻게와 혼자 왜를 가진 상태라면 많은 왜를 가진 조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무엇인가 성장하는 것은 모두 당신 같은 혁신가들이 초기 수용자 13.5%들과 초기 대다수 수용자 34% 같은 그룹을 설득해 나가면서 변혁이 일어나고 성장을 증폭시킨 결과다. 혁신가들은 인구 대비 불과 2.5%밖에 없다. 나머지 50%의 느린 수용자들과 아주 느린 수용자들 중 조직 내에 왜에 대한 신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그 성장이 결정된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그들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감에 감동하기 때문이다. 계획을 따라 그들을 따른다면 계획이 바뀌거나 무산되면 적으로 돌변한다.
하지만 그가 삶의 가치를 설명하고 인생의 의미를 주는 순간 우리는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 동기에 따라 그들을 따르고 그가 요구하는 지시를 받아들인다. 왜가 빠진 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조직은 왜를 가진 조직에게 묻혀 사라질 것이다. 갑질 논란 그 중심에 서서 2015년 10월 어느 날 아침 나는 한국 매장에 공공 서비스 권리 안내라는 제목의 손바닥 2개만한 사이즈의 안내문을 붙였다. 이 글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70여 회의 인터뷰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생각지 못했다. 그 글은 이랬다.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상품과 대가는 동등한 교환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무례한 고객에게까지 그렇게 응대하도록 교육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을 느낄 언어나 행동,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아이들을 방치하여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하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브랜드 최고 관리자.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페이스북에서는 공유가 수천 건으로 이어지고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일본에까지 이 논란이 소개돼 6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는 일로 번졌다. 사실 그 안내문을 붙이기 전에 우리가 운영하는 매장의 한 곳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다. 마감 세일을 핑계로 어차피 버릴 것인데 더 달라는 고객과 시비가 있어 고객이 직원을 밀치고 막말을 퍼부은 일이 생긴 것이다. 흔히 한국에서 진상 고객이라 부르는 이런 무례한 고객이 미국이라고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는 손님이 누구이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써놓고 소란을 일으키는 고객에게 그 글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만이다. 그래도 말썽이 계속되면 경찰을 불러 내쫓는다. 나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 매장에 이런 것을 붙였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배경을 생각해 보았다. 한국은 지난 8, 9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서비스 문화 역시 급격하게 발달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윤리를 포함하지 않은 CS 교육을 보급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내면에 숨기고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보장하지 않은 채 친절이란 미명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니 비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고객에게조차 무조건 복종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일부 콜센터의 직원들은 손님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욕설이나 모욕 혹은 성추행에 가까운 무례에도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 시식 코너에서 시식이 아닌 식사를 하는 고객에게도 그만하라는 소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식당에서 20분 넘게 소리를 질러대며 항의하는 불량 고객 옆에서 밥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자기가 대신 싸워보고 싶던 경우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선량한 고객들을 볼모로 협박을 할 뿐이다. 환불하는 곳이 뒤편에 있다는 소리만 듣고 책을 집어던지며 네가 갔다 와야지 고객이 가야겠냐? 라며 고성과 욕설을 하는 고객이나 배송이 늦었다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햄버거 나왔습니다 란 말에 왜 반말을 하냐며 삿대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집에서는 아내가 밥도 나오시고 찌개도 나오셨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기업이 이런 악성 고객들로부터 자신의 직원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법상 고객에게 뺨을 맞거나 폭언, 모욕을 당했을 때 처리할 폭행죄나 모욕죄가 있다. 그러나 고용주나 사용자에게 해고당할 위험이 있으니 직원들은 혼자 정글에 버려진 꼴이 된다. 기업 대표들이 공정에 기반을 둔 적절한 응대 조치만 취해 주어도 이런 악성 고객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한국인의 소비자 수준이 문제라기보다 기업이 직원에게 이런 문제를 지나치게 책임 전가해 놓은 탓이다. 이번 내 글에 쓰인 일반 대중의 공명심을 보면 원래 우리는 꽤 좋은 소비자여 훌륭한 감정적 동조를 할 줄 아는 멋진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 나는 내 젊은 직원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느끼는 것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 나이의 젊은이들이 성실하게 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무례한 고객 하나 때문에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신의 직업에 상실감을 가지고 좌절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 내 직원을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기에 이런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직원들도 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 역시 진정을 담게 된다. 기업 대표가 올바른 대처를 계속 미루고 불량 고객에 대한 모든 책임과 업무를 직원에게만 전가해 숨는다면 결국 정당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뿐이다. 나의 이 일에서 보듯 일반 소비자들 역시 합리적 시선으로 일을 본다는 걸 알 수 있다. 기업의 대표라면 이제 안심하고 무서워하지 말기 바란다. 비겁하게 직원 뒤에 숨어 친절만을 강요하지 말고 자신의 직원들과 자신의 진정한 고객들을 불량하고 무례한 고객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원래 모두 꽤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기사 밑에 달린 댓글 몇 개를 보다가 몇몇 근로자들이 우리도 지켜주세요 라는 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았다.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이 사건이 있은 후 언론은 서비스 종사자들 편에서 일반 소비자들과 무례한 갑질 고객들을 분리해내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갑질 논란에서 무례한 고객들에게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수많은 업체의 사장들이 동참하여 자신들의 직원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입법 청원을 위한 자료 조사가 진행되어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의례 반란이라 이름짓고 의례 반란을 주도한 갑이라는 호칭을 내게 줬다. 만약 이 일로 한국의 건전한 고객 문화가 정착된다면 뒤늦게 한국 사회에 합류하게 된 나로서는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